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망상은 항상 당신의 삶을 망가뜨린다. 잘 지냈어? 까만 긴 생머리에 잡티 하나 없이 맑은 흰 피부. 오뚝하게 솟은 고유난히 큰 눈에 맑은 눈동자가 빛나는 여자아이가 나에게 말을 걸었다. 그녀의 인상은 전체적으로 귀여운 어린 암사슴을 보는 것과 같았다. 도대체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녀는 몇 년 전부터 매일 꾸준히 내 눈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항상 일정한 시간이 되면 같은 시간에 내 앞에 나타났다. 그곳이 어디건 누구와 있던지 항상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같은 질문을 던지고 같은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나는 그녀가 내 인생에 처음 등장한 그날부터 계속해서 무시해오고 있었다. 그녀가 어떤 표정을 짓고 무슨 질문을 하든 간에 나는 절대로 그녀에게 대답을 해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싫지 않은 현실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너무나 생생한 감각으로 그녀를 느낄 수 있지만 또한 자연스럽게 그 느낌과 감각이 거짓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낀다. 내 앞에서 생글생글 웃으며 존재감을 보이는 그녀는 진짜가 아니다. 나의 망상이 만들어낸 기가 막힌 작품이다. 왜 대답이 없어? 밥은 잘 챙겨 먹었어? 내가 대답을 하지 않음에도 그녀는 끈질기게 나에게 질문을 던지며 나의 반응을 이끌어내려 노력했다. 그러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만약 내가 대답을 하게 된다면 분명 눈앞에 그녀는 매우 기뻐하면서 웃을 테지만 반대로 주변의 사람들은 모두 나를 미친 놈으로 여길 것이 분명했다. 그 누구도 실제가 아닌 허상과는 대화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나는 입을 꾹 다물고 최대한 그녀에게서 신경을 멀리했다. 나의 반응이 너무 없자 그녀는 이제 고개를 쭉 내밀고 그 얼굴을 내 바로 앞에 가져다 대었다. 그리고는 손을 내밀어 내 얼굴을 잡고 똑바로 고정시켰다. 이래도 계속 모른 척 할 거야?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지는 뺨의 손과 그녀의 목소리를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지자 나는 차라리 눈을 감아버렸다. 일단 시야에서 그녀가 사라지자 다른 감각이 아직 남아있긴 해도 한결 나은 기분이었다. 뺨을 감싸던 느낌이 사라지자 나는 다시 천천히 눈을 떠 앞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눈앞에는 그녀가 나를 향해 원망이 가득한 눈초리를 보이며 서 있었다. 그녀는 눈동자 가득 원망과 한을 담고서 붉게 충혈된 눈으로 투명한 눈물을 떨구고 있었다. 그 모습에 나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그녀를 모르는 척하면서 그녀가 빨리 사라지기를 기도했다. 그리고 기도가 먹혔는지 그녀는 점점 멀어져 가면서 곧 사라져 버렸다. 그녀가 떠나고 나서야 나는 한숨을 내쉬고는 나의 보금자리로 돌아왔다. 밝은 흰색의 조명과 방의 분위기가 내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다. 온전히 나만의 공간에 돌아오자 모든 것이 비로소 안정된 느낌이 들었다. 이곳이야말로 그 누구도 나를 괴롭히지 않고 그 어떤 헛것도 나를 괴롭힐 수 없는 완벽한 나만의 성이었다. 그 완벽한 순백의 세상 속에서 나는 심신의 안정과 평화를 얻었다. 소녀의 앞에는 흰색 가운을 입은 중년의 남성이 그녀를 마주보며 앉아 있었다. 그 중년의 남자는 한숨을 내쉬며 소녀에게 말했다. 저 죄송스럽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어요. 부친께서는 요즘 간호사나 저까지도 무시하고 계세요. 증세가 너무 심각합니다. 차라리 병원을 자주 옮기는 것이 새로운 환경을 제공해서 자극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계속 병원을 옮기더라도 망상증의 진행을 막을 뿐 혜영 씨를 알아보는 일은 앞으로 전혀 가능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소녀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두 번째 이야기. 죽음과 잔혹한 복수. 지연은 오늘도 화영을 바라보며 나직이 욕설을 내뱉는다. 개강 초기만 해도 문 남자들의 시선은 모두 지연을 향했다. B컵과 C컵을 오가는 풍만한 가슴. 쭉 뻗은 다리와 적당한 골반의 비율. 언제 어디서나 지연은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려서부터 아버지 없이 단적으로 엄마 손에 키워져서였을까. 지연은 늘 남자들에게 관심받는 것을 좋아했다. 본래의 성격에 화려한 외모가 합쳐지니 실제로도 늘 퀸카 대접을 받으며 많은 남자들의 구애를 받곤 했다. 학교는 지연에게 하나의 성이었다. 그 성 안에서 지연은 공주이자 여왕이었고 언제고 그녀를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수많은 남자들이 있어 그녀는 행복했다. 20대 후반의 젊은 조교는 알아서 시험 족보를 뽑아서 그녀에게 주었고 돈 많은과 대표는 아침 저녁으로 차를 가져와 지연을 실어 날랐다. 밥을 사주겠다. 영화를 보여주겠다. 좋은 곳에 놀러 가자는 제의는 하루에도
수차례 그녀의 카톡에 올라오는 단골체이었기에 그녀는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왔다. 적어도 화영이 편입해 들어올 때까지는 동갑내기인 화영은 말수가 많은 아이는 아니었다. 조용한 편인데다 화려한 미인도 아니라 지연으로서는 그냥 좀 청순하게 생긴 애 정도로 생각하고 별 경계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자들의 시선이 자신이 아닌 화영에게로 향함을 느끼며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화영은 지연과는 정반대의 성격이었다. 콧소리와 애교로 남자들을 넉다운시키는 지연과 달리 화영은 무뚝뚝하면서 남성적인 성격이었다. 그 흔한 리포트 부탁도 하지 않고 절대 선배들에게 밥을 사달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는 소위 다가가기 힘든 스타일이었는데 왠지 남자들은 화영을 한번 접하고 나면 화영의 주위를 맴돌았다. 분명 나 모르게 뒤에서 꼬리를 치고 다니는 거지. 안 봐도 뻔해. 순진하게 생겨가지고는 그런 것들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지연은 자신의 카톡에서 차츰 줄어드는 어장 속의 물고기들이 화영의 곁을 맴도는 것을 보며 분해하고 있었다. 나랑 화영이랑 누가 더 예쁜 것 같아? 글쎄 누가 봐도 예쁜 거는 지연이, 내가 예쁘지. 근데 내가 예쁘면 예쁜 거지 왜 말끝을 흐려. 근데 뭐랄까. 화영이 쟤는 남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랄까. 남자들이 청순하면서 좀 털털한 척하는 스타일 좋아들 하잖아. 쟤는 진짜로 착한 거 같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개념녀? 뭐 그래서 좋다고 하던데. 개념. 밥값 지가 내고 리포트 지가 해온다 이거지. 뭐 여하튼 남자애들도 웃겨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깝나. 쫌생이들. 그렇지. 돈 안 드니까 좋다고 꼬이는구나. 그리고 뭐 사실 키도 크고 비율은 확실히 좋잖아. 청순한 것도 사실이고. 왜? 천하의 명성대 킴카 이지연이 저가 편입생 때문에 밀릴까봐 걱정돼. 아니 난 그냥 파리떼들이 꼬이길래 악취가 어디서 나나 싶어서 물어본 거야. 됐고 우리 오늘 클럽이나 가자 내가 물 좋은데 알아뒀어. 오해. 지연은 급히 화제를 돌리며 말을 끊었지만 친구의 말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속을 주체할 수 없었다. 병신 같은 거지 새끼들. 돈 안 쓰게 해준다고 거기 가서 꼬여있니? 아름다운 걸 곁에 두려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지. 거지 새끼들. 지연은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화영의 곁을 맴도는 남자들을 흘겨본다. 늘과 탑을 다투는 석현이나 작년에 복학한 복학생 오빠나 다들 얼마 전까지는 지연의 리포트를 대신해 주거나 맛집을 알아뒀다며 추근거리던 치들이었는데 요즘은 카톡을 보내도 대답이 통 시원치 않았다. 지연은 이 모든 것이 다 화영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사실 거기까지만 해도 지연이 못 참을 수준은 아니었다. 어차피 추근거리는 남자들은 많았고 지연도 그중 몇몇은 몹시 귀찮아 쳐내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딱 한 명 그 남자만은 예외였다. 송지섭 그는 완벽한 남자였다. 재단 이사장의 손자이면서 외국 유학파로 영어는 물론 잃어도 능숙했다. 잘생긴 얼굴에 큰 키를 가졌고 농구 등 스포츠까지 만능인 그 남자는 다른 모든 면면을 봐도 완벽했지만 가장 지연의 마음에 들었던 건 지연을 유혹하기 위해 달려드는 그 무수히 많은 날파리 중에 그가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여자에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지연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건지 지연이 작심을 하고 술자리에 동석해도 지섭은 별다른 동요가 없었다. 그 흔한 전화번호도 못지않고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까지 다른 평범한 여학생을 대할 때와 동일했다. 지연으로서도 자존심이 상해 더 이상의 대신은 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은 척 그를 놔두었지만 내심 누군가와 사귀게 된다면 바로 지섭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지섭이 최근 유독 화영과 함께 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 것이 문제였다. 더러운 암캐 같은 년. 어디서 꼬리를. 화영과 지섭이 다른 일행과 함께 웃으며 지나는 모습을 보며 지연은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다른 버러지 같은 남자들이야 다 줘도 상관없지만 지섭만큼은 화영에게 보낼 수 없다는 것이 지연의 마음이었다. 복학생 진기 오빠를 시켜서 술 먹인 후에 잡아뜨리라고 할까? 아니면 전기과 진호한테 말해서 차로 받아버리라고 할까? 사채과 동수 오빠가 데려다가 얼굴이 묵사발이 되게 패줘도 좋은데 지연의 머릿속에서 화영은 마치 헝겊 인형처럼 찢기고 범해진다. 지연은 상상만으로도 흐뭇한지 누군가 자신의 등 뒤로 다가오는 것도 모른 채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저기 예쁜 학생 미안한데 껌 하나 사줄 수 있겠나? 깜짝이야. 아 뭐야. 진짜 짜증나게. 지연이 돌아보자 그곳에는 오래전부터 학교 내를 들락거리며 껌을 파는 껌파리 아저씨가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껌벌이 아저씨는 두 다리를 잃은 듯 고무덩이로 허벅지 아래를 감싼 채 작은 소형 수레를 끌고 다니며 교내 이곳저곳에서 껌을 팔았다. 평소 잘 씻지도 않는지 꾀죄 죄한데다 여기저기에 피부병인 듯 보이는 욕창이 잔뜩 나 있어서 어린 여학생들에게는 기피의 대상이기도 했다. 아 짜증나 이건 또 무슨 냄새야 아저씨 똥 쌌어요. 짜증나니까 얼른 저리로 가요. 아 저기 학생 그러지 말고 하나만 사줘요. 오늘도 내가 이 학교 안 오려고 했는데 정말 하루 종일 하나도 못 팔아서 점심도 못 먹었어. 그러지 말고 불쌍한 사람 돕는다 생각하고 하나만 사줘요. 응. 시발제가 욕을 해야 갈 거예요. 뻐지라고 이 거지 새끼야. 아가씨 내가 그래도 학생 아버지 뻘은 될 건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그럼 못 써요. 껌파리 사내는 지연의 욕지거리에 조금 화가 난 듯 진지한 말투로 이야기했지만 지연의 태도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아버지? 누가? 당신이?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훈계야. 당신이 뭔데? 껌이나 팔러 다니는 앵벌이 주제에 어디서 주제도 모르고 꺼져. 안 꺼질래? 내가 경비 아저씨라도 불러야 꺼질 거야. 안 그래도 아버지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던 지연은 껌파리 사내의 말에 한층 더 경로한 표정으로 입에 담지 못할 욕까지 퍼붓고 있었다. 뭐야 지연아 너 여기서 뭐하냐? 어머 동수 오빠. 지연과 껌파리 사내가 옥신각신하는 것을 보았는지 어디선가 동수가 다가온다. 동수는 사회체육과 그 중에서도 유도를 전공하는 사람답게 다부진 체격과 덩치가 인상적이었다. 오빠 저기 있잖아. 나 여기 그냥 서 있었는데 저 껌파리 아저씨. 아니 앵벌이가 갑자기 다짜고짜 나한테 욕을. 여자는 요물이라고 했던가. 지연은 지금까지의 기세등등한 모습은 어느샌가 날려버리고 연약한 피해자의 모습으로 변신한 채 동수의 품에 기댄다. 내심 전부터 지연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동수는 그런 지연의 모습에 지금이 자신의 남자다운 모습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겼는지 껌파리 사내의 해명은커녕 지연의 말이 채 끝나기가 무섭게 바닥을 기고 있는 껌파리 사내의 멱살을 쥐고 번쩍 들어 올린다. 뭐야 이 새끼야. 땡볕에 기어다니면서 껌이나 팔러 다니니까 머리가 돌았니? 동수가 움켜쥔 멱살에 힘을 주자 껌파리 사내는 변명도 못한 채 숨이 막힌다는 듯 허공에서 허우적거렸다. 어디서 이쁜 건 알아가지고 감히 우리 지연이한테 치근덕거려. 이 새끼야 너 어디 한번 혼 좀 나봐라. 동수는 안 그래도 너덜너덜한 껌파리 사내의 옷깃을 붙잡고 유도선수답게 매치기로 가볍게 패대기 친다. 그나마 화단 앞이라 바닥이 흐디었으니 망정이지. 콘크리트 바닥이었다면 아마도 목숨조차 부지하기 힘들었으리라. 어이쿠 사람 살려. 그 정도론 안 돼. 이 새끼야. 자신이 등 뒤에서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는 지연을 본 것인지 동수는 한층 더 힘을 실어 사내를 향해 발길질을 해댔다. 껌파리 사내의 얼굴이 일그러질수록 지연의 입꼬리가 점점 올라갔다. 그렇게 한참을 흠씬 두들겨 패고 난 뒤 동수가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내자 지연은 짐짓 감탄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동수의 팔짱을 낀다. 어쩜 오빠 완전 멋있다. 오빠같이 든든한 사람이 내 남자친구라면 얼마나 좋을까. 아 그래. 하하 내가 좀 든든하긴 하지. 지연아 엄한 놈들이 와서 너한테 치근덕거리면 언제든지 말해. 오빠가 언제든 달려올게. 어머 오빠 완전 멋져. 어떡하지나 오빠한테 막 반할라 그러네. 그래. 하하 그럼 저기 지연아. 이따가 오빠랑 요 앞에 맛있는 순대볶음집이 새로 생겼다는데 같이 갈래? 에이 오빠는 나 순대 징그러워서 못 먹는 거 몰랐어? 지연이는 그런 거 못 먹어요. 아 저기 순대볶음이 싫으면 부대찌개도 있는데. 그리고 미안한데 나 오늘 급한 리포트가 있어서 과사에 가서 리포트 해야 돼 미안. 오빠 밥은 나중에 먹자. 오늘 정말 고마워 잊지 않을게. 오빠 또 봐. 지연은 저 둔한곰 같은 새끼 또 엉기려고 그러느라고 혼잣말을 하면서도 입가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손을 흔든다. 동수는 동수대로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저 멀리로 사라지는 지연을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그냥 바로 좋아한다고 말해버릴 걸 그랬나. 오늘 나한테 뻑 걸 것 같은 표정이던데 히히.
지연과 동수가 떠난 자리에는 껌파리 사내만이 검붉은 피를 뱉어내며 쓰러져 있었다. 동수의 발길질에 얻어맞으며 벗겨졌는지 곰으로 된 가림막이 떨어져 나가 허벅지 아래쪽이 공허한 그의 흉측한 두 다리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갈비뼈가 부러진 건지 아니면 타박상에 의한 통증인지 사방으로 흩어진 껌들을 주워 모으려 바닥을 기는 그의 표정은 비통함이 가득 차 있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한참을 기어서야 겨우 반 정도의 껌을 작은 손수레에 모아놓은 껌파리 사내를 향해 누군가 다가와 안부를 묻는다. 화영이었다. 그녀는 들고 있던 전공서적도 바닥에 내팽개친 채 그에게로 다가가 흙의 모든 껌들을 입으로 후 불며 함께 껌을 주워든다. 아이고 학생 고마워요. 더러우니까 그건 놔둬요. 내가 닦아도 되니까. 껌파리 사내는 극과 극을 달리하는 폭력 뒤에 환대에 어쩔 줄 몰라 하며 화영을 만류하지만 화영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바닥에 흙 뿌려진 껌들을 모아준 뒤 가방에서 티슈를 꺼내 피를 닦으라며 건네준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셨어요. 많이 다치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살다 보면 노상 있는 일이지 뭐. 학생 같은데 정말 고마워요. 아까 그 누구랑은 천지 차이네. 똑같이 얼굴은 이쁘게 생겼는데. 아니에요. 다쳐서 쓰러지신 분 보면 다 이렇게 하죠. 뭐 근데 어떻게 하죠. 많이 다치신 것 같은데. 제가 차나 그런 게 없어서 병원에 모시고 가거나 그렇게는 힘들 것 같아요. 아니야. 그냥 파스나 사다 붙이면 되지 뭐 괜찮아. 병원 갈 돈도 없어. 신경 쓰지 말고 가던 길 가요. 깨끗한 옷에 더러운 거 묻을라. 아저씨 잠시만 기다리세요. 화영은 잠시 기다리라는 말만을 남긴 채 어딘가로 달려갔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화영의 곁에는 지연이 그렇게 바람하지 않던 지섭이 서 있었다. 오빠 죄송해요. 생뚱맞게 이런 부탁드려서. 아니야 사람이 사람 돕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해. 내가 재단 부속 병원에 모시고 가볼게. 아저씨 차 바로 저기에다 세워놨으니까 제 등에 한번 업히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섭은 껌파리 사내를 향해 어필하는 손짓을 하며 등을 가져다 댄다. 껌파리 사내는 연신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을 지으며 만류했지만 화영의 부축을 받으며 지섭의 등에 업혔다. 고마워 내가 이 고마움을 어떻게 갚지 이거. 아니에요. 치료 잘 받으시고요. 다치지 마세요. 참 깜빡할 뻔했네. 화영은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사내에게 내밀었다. 봉지에는 상처에 붙이는 밴드와 타박상에 붙이는 파스가 들어 있었다. 아이고 내가 참 눈물이 다 나네. 고맙소. 저기 이거 약소하지만 내가 줄게 이거밖에 없네. 저기 이거. 사내는 화영의 손을 잡아 끌며 무언가를 쥐어준다. 화영이 손을 펼쳐보자 거기에는 후라 번호껌 한 통이 들려 있었다. 미안하고 고마워요. 내가 줄게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서든 밖에서든 날 보면 언제든지 말해요. 내가 껌은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 고맙습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사내는 지섭의 등에 업혀 병원으로 향했다. 그제야 바닥에 내팽개쳐 두었던 전공서적을 주워 들고 다시금 강의실로 향하는 화영. 하지만 같은 건물 3층에선 그런 화영을 바라보는 이글거리는 눈빛이 있었다. 망할년 지섭 오빠한테 저런 불황전을 얻게. 지가 무슨 천사야? 아주 가시기 전에 쩔어 여우 같은 년. 두고 보자 내가 너 가만히 두나. 지연은 자신을 목석 취급하던 지섭이 화영의 부탁에 선뜻 달려와준 것이 못마땅한 눈치였다. 그리고 이틀 후. 야 박화영 나랑도 한잔하자. 화영은 조금 놀란 눈치였다. 모처럼의 과 단합대회 날이어서 다들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며 술을 마시고 있긴 했지만 편입 초기부터 유독 자신에게만은 찬바람이 불 정도로 냉랭하게 대하던 지연이 먼저 다가와 말을 붙였기 때문이었다. 어이 지연이 너 그 맥주 어디서 났어? 회비 적다고 과대가 무조건 소주만 깔아달라고 했다던데. 반칙이야 너. 어디선가 나타난 복학생 오빠 한 명이 끼어든다. 하지만 지연은 그를 무시하고 입을 다문 채 머뭇거리고 있는 화영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말한다. 에이 여자들은 좀 봐줘야지. 안 그래 박화영. 너 편입하고 나서 별로 친해질 기회도 없었고 해서 내가 특별히 맥주 가져왔는데 같이 마셔줄 거지? 나야 좋지. 고마워 지연아. 동갑내기임에도 불구하고 평소 대화할 기회도 없었던 지연이 호의를 베풀며 가져온 맥주인데다 워낙 술을 잘 마시는 편은 아니었던 화영이었기에 지연이 가져온 맥주는 꽤나 반가웠다.
오빠들 여자 거 뺏어 먹으면 안 되는 거 알죠? 박화영 그 맥주는 내가 너 생각해서 특별히 가져온 거니까 너 혼자 마셔. 다른 오빠들 주지 말고 알았지? 꼭 내가 마셔야 돼, 이 맥주. 그래 고마워, 지연아. 화영은 지연의 호의에 감사를 표하며 지연이 건네준 맥주를 벌컥 들이켠다. 차가운 맥주와 하얀 거품이 꿀꺽 소리를 내며 화영의 목구멍을 넘어간다. 뭔가 쓴맛이 나긴 했지만 제법 취기가 올라있던 화영이었기에 딱히 이상하다는 느낌은 없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화영은 자꾸만 눈꺼풀이 무거워지며 몸을 가눌 수 없을 것처럼 심신이 미약해짐을 느꼈다. 어머 얘 술 잘 못 마신다고 하더니 진짜인가 보네. 예, 박화영. 박화영 정신 좀 차려봐. 누군가 자꾸만 잠들려 하는 화영의 어깨를 흔들어 본다. 하지만 그런 행위에도 불구하고 화영은 점차 나른해지며 의식이 희미해짐을 느낀다. 박화영. 고맙게도 완전히 취했나 보네. 어떡하지 내가 바람 좀 쐴 겸 잠깐 데리고 나가야겠다. 지연아 무겁지 않겠어? 내가 도와줄까? 몇몇 남자들이 화영을 부축하듯 둘러맨 지연에게 달려든다. 아이고 은큼하게 정신 못 차리는 애 데리고 어쩌시려고요. 가만히 계세요. 내가 잠깐 데리고 나가서 바람 좀 쐬게 한 다음에 데려올 테니까. 도와줄 거면 오빠들 말고 어디 보자. 지연이 술자리 주변을 두리번거린다. 그러자 마침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 술자리 한쪽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 나오며 말했다. 아 마침 나도 가려고 했는데 내가 저 앞까지만 같이 부축해 줄게. 복학생 진기였다. 그래 진기 오빠면 좀 믿을만 하겠다. 내가 다른 오빠들은 도통 믿을 수가 없어서 오빠가 좀 도와줘. 지연은 마치 자는 각본처럼 화영의 한쪽 팔을 진기에게 내밀었고 진기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지연과 함께 화영을 부축해 술집 밖으로 나간다. 너 어제 나한테 수면제 한 알만 달라고 하더니 이거였냐? 난 또 내가 불면증인 줄 알고 줬더니 뭐랄까 내가 먹을까도 했는데 생각해보니 박화영 이 계집애 하는 짓이 꼴사나워서 말이야. 오빠는 모르겠지만 이 계집애 보통 아니야. 들어보니까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도 엑스돈 걸레하면 박화영 모르는 사람이 없었대. 이 남자 저 남자 홀리고 다니면서 어윤한 불결해서 말도 못하겠네. 그래서 골탕 좀 먹어봐라 하고 수면제를 먹인 거야. 재운 건 좋은데 이제 어쩔 건데. 그야 뭐 난 모르지. 그래서 오빠한테 미리 얘기한 거 아냐. 내가 신호하면 잠깐 나와달라고. 난 모르겠고 오빠가 어디 조용한 데 있으면 데려가서 좀 눕혀줄래? 알다시피 난 또 약속이 있어서 말이야. 지연이 진기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어 보인다. 그 약간 알다 갈아서 넣었으면 적어도 4시간에서 8시간은 정신 못 차리고 잘 텐데. 어디 보자 얘 눕혀놓을 만한 데가 있으려나. 왜 있잖아 모텔 같은데. 어차피 이걸래 같은 계집애는 자기 집 안방처럼 드나들었을 텐데 뭐. 난 모르겠고 암튼 오빠 좀 부탁할게. 지연은 부탁한다는 말만을 남긴 채 골목 밖의 인파 속으로 사라진다. 진기는 정신을 잃은 채 쓰러진 화영을 바라보며 입맛을 다신다. 어차피 유명한 걸레라는데 뭐 어때? 한강에 배 지나갔다고 티나겠어? 이거 오래간만에 문보신하겠네. 관라는 내 취향이 아니지만 이 정도 되는 왁구면 뭐. 진기는 화영을 다시금 둘러업으며 슬며시 두 손으로 화영의 엉덩이를 주무른다. 두툼한 화영의 엉덩이 살 아래로 진기의 탐욕스러운 손길이 분주하다. 여하튼 진기 오빠, 아니 저 새끼 발정 난 건 알아줘야 해. 과 동기 중에도 안 건드린 애가 별로 없다더니 개벌은 난 못 주네. 이걸로 박화영 처녀는 아웃이야. 내일 단톡방에 쫙 올려야지. 아무한테나 못 맡기는 걸레 10창년 박화영 히히. 골목길 한편에 숨어 조용히 진기를 바라보던 지연이 흐뭇하게 미소 짓는데 그 미소가 왠지 섬뜩하게 느껴졌다. 진기는 진기대로 얼굴 가득 미소를 머금은 채 골목 한쪽 끝에서 제일 가까운 모텔이 어디일지를 떠올리며 싱글벙글이다. 아 이거 말라 보이는데 엉덩이랑 가슴은 꽤나 육덕지네. 기다려라 정신 차릴 때까지 아주 존나게 따먹어 줄 테니까. 하지만 그때 어둠 속으로 나아가려는 진기의 발목을 잡아채는 사람이 있었다. 그 학생 거기 두고 가게. 뭐야 이거. 진기는 깜짝 놀라 발을 빼려 했지만 어둠 속의 무언가가 너무도 완강하게 진기의 발목을 붙잡고 놓아줄 생각을 안 했다. 뭐야 이거 껌파리 새끼 아냐. 진기의 말대로 진기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은 종종 교내에 나타나 껌을 팔던 사내였다.
그 학생 착한 학생이야. 그냥 좀 놔줘. 사내는 진기의 발목을 붙든 채 간절히 애원했지만 화영과 같은 미인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욕심으로 들뜬 진기에게 그런 애원은 하등의 가치도 없이 묵살되었다. 이런 미친 새끼. 내가 뭔데 여기서 얼쩡거려 놔. 안 놔. 진기는 거침없이 붙잡히지 않은 다른 발로 사내의 머리통을 짓밟았다. 무언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사내의 머리통이 보도블록에 부딪히며 피를 튀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은 조금 전보다 더 굳건히 진기의 발을 붙들고 있었다. 미친놈. 개새끼에 어딜 감이나. 모르고 이 거지새끼야. 진기는 연신발로 사내를 지식인다. 발로 짓밟는 것도 모자라 손으로 그의 머리칼을 잡아당겨봤지만 사내는 요지부동이었다. 피까지 질질 흘리면서도 그는 도무지 진기의 손을 놓아줄 생각을 안 했다. 뭐야 저기 누가 사람을 치나봐. 그러게 뭐지? 경찰 불러야 되는 거 아냐? 저 사람 피 흘려 뭐지? 화가 난 진기가 소리를 질러서일까? 아니면 복날에 개 패듯이 얻어맞는 사람에 대한 일말의 동정 때문일까? 사내를 짓밟는 진기 곁으로 지나가던 행인들이 하나둘 모여 바라보고 있었다. 아 시발 뭘 봐. 뭘 보냐고. 이건 왜 이렇게 끈질겨나. 나 이 새끼야. 하 학생 그 학생 너라줘. 사내는 연신피를 쏟아내면서도 진기를 향해 애원하고 있었다. 뭐야 경찰에 신고해. 이상해 저 사람. 죽는 거 아냐? 사람들이 하나둘씩 더 모여들기 시작하자 사내를 거칠게 폭행하던 진기도 조금씩 당황하고 있었다. 정신을 잃은 화영에 대한 것도 그렇고 자신이 두들겨 팬 이건팔이 사내에 대한 것도 경찰이 나타나기라도 하면 꽤 골치 아프겠다는 생각이 든 모양이었다. 나 이 새끼야. 간다고 그냥 갈 테니까 시발. 좀 너 이 새끼야. 진기 역시 당황했는지 악에 받쳐 소리를 지른다. 그 소리가 꽤나 컸는지 술집 안에 있던 화영과 같은 과 학생들이 하나둘씩 술집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뭐야 화영이잖아. 저건 뭐야 진기 오빠. 학생 두고 가. 진기의 발길질이 다시 한번 사내의 안면에 정확히 적중하자 사내는 외마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쓰러져 버렸다. 18 두고 보자 껌파리 새끼. 죽여버릴 거야. 진기는 악에 받친 표정으로 중얼거렸지만 몰려든 사람들의 모습에 위축이 되었는지 화영을 골목 구석에 내버려 둔 채 인상을 잔뜩 찌푸리며 자신의 앞에 늘어선 사람들을 해치고 인파 속으로 사라진다. 화영아 괜찮아? 화영아. 이거 병원에 데려가 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업을게. 같은 과 학생들의 우왕좌왕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근데 저 사람은 누구지? 그 있잖아. 가끔 껌 팔러 오는 앵벌이 아저씨. 아 근데 왜 진기한테 얻어맞은 거야 도대체? 몰라 근데 저 아저씨도 병원 데려가야 되나? 왜 내가 병원비 내줄라고? 몰라 내가 데려가든가. 난 싫어 저 아저씨 냄새도 나고. 뭐 누군가 어떻게 하겠지. 일단 화영이부터 데리고 가. 몇몇 남학생들이 득달같이 달려와 이때다 싶었는지 쟁탈전을 벌이다. 한 학생이 화영을 업고 병원을 향해 달린다. 그러자 화영을 업지 못한 다른 남학생들이 어딘가 부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남은 학생들과 행인들은 마치 모처럼의 좋은 구경거리가 사라졌다는 표정으로 순식간에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 미친 새끼. 내가 뭔데 나타나서 산통을 다 깨놓니? 모두가 사라진 어두운 골목길에 한 여자가 나타나 정신을 잃고 쓰러진 사내를 걷어 차기 시작했다. 반대쪽 골목에 숨어 진기와 화영을 훔쳐보며 즐거워하던 지연이었다. 미친놈. 쓰레기 같은 인간. 지연은 신고 있던 하이힐 굽으로 사내의 손등을 지식인다. 극심한 고통 때문인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던 사내가 나지막이 신음하며 몸을 떨어진다. 거지새끼야 한가하면 나가서 통량질이나 할 일이지. 여긴 왜 기웃대니. 이 미친 새끼야. 너 한번 죽어봐라. 밟힌 손등을 부여잡고 신음하는 사내를 놔둔 채 지연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동수 오빠. 오빠 나 무서워. 왜 그래 지연아. 있잖아 그때 그 미친 거지 새끼가 또 나를 희롱하는 거 있지. 오빠 빨리 와줘. 여기 로데오 거리 맨 끝 골목의 역삼 곱창 맞은편 골목이야. 응. 걱정 마. 그 거지 새끼 다리도 성치 않은 병신이라 멀리 못 갈 거야. 와서 좀 어떻게 해줘.
나 무서워서 못 살겠어, 오빠. 처량한 목소리와 애달픈 울음소리는 전화통화가 끝나자마자 순식간에 낄낄대는 웃음소리로 변해버렸다. 병신 새끼야. 낄 때 안 낄 때 모르고 나대면 죽는 거야. 알겠어. 화영이 그 개시학년을 내가 오늘 아주 조져버리려고 했는데. 네가 다 망쳐놨어. 알아. 기껏 작업을 다 쳐놨는데 오지랖도 유분수지. 미친 병신 새끼. 돼. 지연은 곧 이 자리에 달려올 동수가 사내를 지시겨 놓을 생각에 뭐가 그리 즐거운지 미소를 띠며 사내의 면전에 침을 뱉었다. 동수 이 새끼는 왜 이렇게 늦어? 빨리 달려오라는데. 만약에 나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지연은 팔짱을 낀 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뭐가 뭔 마땅한지 투덜거린다. 자신의 발밑으로 검은 무언가가 천천히 기어오는 것도 모른 채. 아. 순간 지연의 비명소리가 불목 안에 울려 퍼졌다. 어느샌가 지연의 곁으로 기어온 사내가 지연의 발목을 물어버린 것이었다. 이 미친 새끼가 걔도 아니고 아예 아파 죽겠네. 지연의 발목에는 선명한 이빨 자국과 함께 물리면서 까졌는지 약간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 천영의 죄를 지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 아님 전생에 업이 많아서 그런 거든가.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죽어버릴까 했는데. 사람 목숨이란 게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대. 그래서 죽지도 못하고 살아남았어. 그래서 이 죄는 아무도 주지 말고 나 혼자 온전히 가져가야겠다고. 아무도 원망하지 말자고. 나 하나 죽고 없어지면 다 없어지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혼자 품고 있었어. 근데 그게 아니네. 전생이 아니라 현생에 업이 많은 너 같은 악마를 벌하라고. 나한테 그렇게 힘든 길을 보내셨네. 나한테 그렇게 많은 독을 품게 하셨네. 그래. 껌퍼리 사내가 자신의 발목을 물었다는 사실에 화가 났는지 악다구니를 내지르는 지연을 앞에 두고 사내는 무언가 알 수 없는 말들을 짓거리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무언가 짙은 회한과 한이 얼어 있었다. 뭐야 지연아 괜찮아. 때마침 달려온 동수가 헐떡이며 지연의 어깨를 붙잡는다. 오빠 이거 봐 저 새끼. 저 병신 새끼가 내 다리를 이렇게 물었어. 뭐 어디 봐 진짜네. 이런 미친 새끼. 동수는 지연의 발목에 나 있는 상처와 이빨 자국을 보고는 불같이 노하며 사내에게로 달려들었다. 죽어 이 미친 놈아. 그렇게 패줬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다. 내가 걔야? 이 미친 놈아. 진기에게 걷어차이고 짓밟힌 상처가 역력함에도 사내는 또 한 번 동수에게 짓밟히기 시작했다. 얼핏 봐도 진기보다 20에서 30kg 이상은 좋게 더 나가 보이는 동수인지라 진기 때와는 차원이 다른 발길질이 사내에게로 가해졌다. 학생 나는가오. 내가 뭔 죄를 지었는지. 천영의 벌을 받았지만 고마운 건 아는 사람이여. 야 약속을 깨고 죄의 씨앗을 남기고 가지만. 이번 생의 업을 깨끗이 다 씻었으니 다음 생은 깨끗하게 태어나 학생 같은 참한 처자도 만날 수 있겠지. 그렇지. 사내는 두드려 맞으면서도 연신 알 수 없는 말을 멈추지 않고 내뱉었다. 아니 되려 동수에게 두드려 맞을 때마다 그의 목소리는 더 힘이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얻어맞으면서도 계속 무언가를 짓거리는 사내가 탐탁지 않았는지 동수는 쓰러져 있던 사내의 멱살을 움켜쥐고 딱딱한 아스팔트 위로 내던진다. 유도의 업어치기 기술이었다. 사내는 몸과 목이 기역자로 구부러진 채 그대로 땅에 곤두박질 쳤다. 진작 목부터 떨어졌네 시발. 좆됐다. 그 순간만큼은 동수도 깜짝 놀란 표정이 역력했다. 오빠, 뭐야 죽은 거야? 시발 나도 몰라. 숨을 안 쉬는 것 같은데, 아 시발. 나 다음 주면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뽑히기로 했는데. 아 어떻게 해. 시발. 어떻게 하지? 야 지연아. 너 나 못 본 거다. 우리 오늘 만난 적도 없는 거야 알았지? 오빠 난 몰라. 18 나 좀 살려줘라. 암튼 나도 모르겠다. 여하튼 안 본 걸로 해. 이깟 거지 새끼 하나 죽는다고 누가 관심이나 가지겠어? 나 갈게 나 간다. 동수는 그 큰 덩치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지연을 그 자리에 놔둔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제 아무리 운동선수의 큰 덩치를 가졌다고는 해도 사람을 죽인다는 건 겨우 20대 초반에 불과한 동수에겐 엄청난 사건이었으리라. 어씨 나도 몰라. 지연은 사람이 죽었다는 생경한 광경에 섬뜩함을 느끼며
허겁지겁 핸드백을 챙겨 들고 동수와 마찬가지로 골목 바깥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그렇게 두어 달의 시간이 흘렀다. 하영이 갑자기 쓰러진 사건은 수면제를 먹은 것 같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긴 했지만 평소 하구들과 망역한 사이로 무나지 않은 화영이었기에 그냥 좀 신기한 해프닝 정도로 끝이 나버렸다. 그 후 화영이 절대 금주를 선언하여 같은 과의 수많은 남학생들이 아쉬워하긴 했다지만 그다지 큰 반향은 없었다. 화영아 근데 그때 너가 취하긴 했어도 확 맛이 갈 정도는 아니었는데 맥주 마신 다음에 꽐라된 거지? 잘은 기억 안 나지만 그랬던 것 같아. 난 소맥은 안 맞나봐. 앞으론 절대 술 안 마실 거지만 혹시 마시더라도 소주면 소주 맥주면 맥주 하나만 파기로 했어. 계집애 여하튼 진기 오빠는 그 사건 이후에 휴학했다다. 그 오빠 손버릇 안 좋고 이해저해 건드린다고 소문이 자자했었는데 어쩜 그럴 수가 있는지. 참 그나저나 그때 너한테 맥주 줬던 걔 있잖아. 이름이 뭐였더라? 지연이. 그래 지연이 걔 좀 안 됐더라. 왜? 나도 잘은 모르는데. 지연이가 갑자기 도와달라고 통사정을 해서. 그 있잖아. 지연이랑 베프였던 효인이가 지연이 자취하던 그 원룸에 찾아갔었는데 글쎄 그 예쁘던 지연이가 온몸에 무슨 피부병처럼 발진 같은 게 나고 발목에 상처가 완전히 썩어 있더래. 그래? 어떻게 된 일이지? 지연이 피부 정말 좋았는데 무슨 병 같은 거에 걸린 거야? 모르지 암튼 걔도 진기 오빠처럼 이 남자 저 남자 다 꼬리치면서 일푸트 다 뭐다 다 받아먹기만 하고 완전 어장관리 쩔었었는데 벌 받은 거지 뭐. 여하튼 피부가 완전 망가져서 어디 나가지도 못할 정도래. 그래서 학교도 안 나오는 거고. 어쩜 어떡해. 병문안이라도 가야 되나. 너도 참 병이다. 지연이가 평소 너를 얼마나 씹고 다녔는데 내가 병문안을 가 괜히 갔다가 병 오무니까 아서라. 기말 시험이나 잘 볼 생각해. 별로 친하질 않았어서 좀 그렇긴 하네. 뭐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 병은 한센병의 일종이긴 한데 뭐랄까. 학계의 보고가 필요한 변종이랄까. 뭐 그런 셈이지. 상체에 발진하고 하체 피부 조직이 괴사하는 걸로 봐선 분명히 한센병이 맞아. 다만 이렇게 빠르게 전이되고 고통을 유발하는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한센병? 한센병이 뭔데요? 나병이라고 해야 알려나? 아 그렇지 그렇게 말하면 보통 잘 알지 문둥병이라고들 많이 하는데 이게 보통 나병 환자들은 따로 수용해 놓거나 모여 살아서 접촉할 기회도 없을 텐데 이거 참 잠복기도 너무 짧고 그래서 고칠 수 있어야 없어야. 얼굴 전체에 붕대를 두른 여자가 의사를 향해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치고 있었다. 한센병은 아주 오래된 병이긴 하지만 사실상 불치병이라고 보는 게 맞지. 게다가 이렇게 잠복기가 짧고 극렬한 고통을 유발하는 한센병은 선례가 없다시피 해서 뭐랄까 일단은 항생제하고 진통제를 맞으면서 경과를 봐야 할 것 같아. 치료는 아마 어렵겠지. 시발 아저씨 지금은 21세기예요. 에이즈도 아니고 에볼라도 아닌데 못 고친다고요. 네가 그러고도 의사야. 봐봐 내 몸이 이렇게 흉측하게 변해가고 있다고. 여자는 자신의 얼굴을 두르고 있던 붕대를 뜯어내다시피 하며 풀어냈다. 욕창과 발진으로 얼굴 자체가 흉측하게 부어 있었고 일부 부위는 종기와 고름 같은 것이 터져서 괴기스럽게 변형되어 있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녀가 바로 최근 의문의 피부병으로 학교에서 자취를 감춘 지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 환자분 나이도 어려 보이는데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의사인데 어디서 감히.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발 제 병 좀 고쳐주세요 네. 지연의 욕지거리의 의사가 언성을 높이자 지연은 급작스레 어투를 바꿔 의사에게 매달리기 시작한다. 아까도 말했지만 아직 한센병을 확실히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없다고 보는 게 맞으니까. 말했듯이 항생제와 진통제 처방하면서 경과를 지켜보자고. 그럼 나을 수 있을까요? 일단 상체에 발현하고 있는 발진과 피부 괴사는 어느 정도 진행을 막을 순 있을지도 모르겠어. 근데 문제는 하체야. 발목에서부터 시작된 피부 조직 괴사가 아주 심각해. 이대로 놔두면 2에서 3주 이내에 이 조직 괴사가 상체까지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게 도대체. 안타깝지만 허벅지 아래부터는 더 이상의 이상괴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절단을 하는 게 안전할 것 같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보호자랑 같이 수술 준비하는 게 좋겠어요.
이 미친 새끼야. 멀쩡한 내 다리를 자른다고. 날 병신으로 만들겠다고. 이 개새끼야 사람 병신 만드는 그런 말 말고. 내 병이나 고쳐내란 말이에. 다리를 절단해야 할 것 같다는 의사의 말에 지연은 다시금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버럭 지르며 욕지거리를 해대기 시작했다. 잡아보라고. 똑똑히 보란 말이에. 지연은 의사 앞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옷에 단추를 거칠게 풀어내린다. 한때 탄력 있는 풍만함을 자랑하던 지연의 가슴이 잔혹한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었다. 이 임신한 것도 아닌데 젖꼭지에서 누런 고름이 계속 나온다고. 가려워서 하도 긁어댔더니 상처난 자리가 계속 썩어나간다고. 제발 선생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이 병 좀 고쳐주세요. 네. 이 미친 의사 새끼야 내 병 고쳐내라고. 이거 한센병균이 내까지 침범했나. 김간호사 사람 불러 이거 끌어내야겠어. 개새끼들아 나야. 나 명성대 퀸카 이지연. 어딜 만져. 이 개새끼들아. 지연은 의사의 호출에 급히 달려온 2명의 건장한 남성 인턴에 의해 진료실 밖으로 끌려나갔다. 밖으로 끌려나간 뒤에도 지연은 한참 동안 악다구니를 질러댔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의사의 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공포뿐이었다. 왜냐하면 인턴들에게 끌려나간 그 순간부터 왜인지 두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오빠 나 좀 잠깐 봐. 야 이지연 내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지? 왜 또 번호 바꾸시게. 살인자 주제에. 시발. 샹년아 내가 그 얘긴 다신 꺼내지 말라고 했지? 죽이긴 뭘 죽여. 그 거지 새끼가 죽을 팔자니까 죽은 거지. 그리고 인연이 시켰잖아. 시켜. 누가 시켜? 발목을 물렸다고 하니까 어떻게 한번 잘 보여볼까 하고. 그 병신 새끼를 냅다 돌바닥에 매다 꽂은 게 누군데. 쉿. 조용히 해. 시발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나 이제 국가대표야. 쓸데없이 어튼 소리 짓거리고 다니면 너도 매다 꽂아버릴 거야. 조용히 입 다물어 줄 테니까 나 딱 한 번만 만나 오빠. 응. 걔 같은 년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뭐래도 좋아. 오빠 딱 한 번은 만나고 싶어. 오빠 나 좋아했잖아. 오빠 그 뒤에도 나한테 사귀자고 사랑한다고 했던 거 기억 안 나? 시발 그건 내가 그렇게 되기 전이고. 암튼 딱 한 번이야. 딱 한 번 다시는 연락하지 마. 딩동. 1년의 전화통화가 끝난 지 채 10여 분도 지나지 않아 원룸 오피스텔에 초인종이 울렸다. 건장한 체구에 구릿빛 피부 국가대표 유니폼까지 입은 모습이 제법 다부진 동수였다. 오빠 왔어? 야야 용건만 빨리 하고 끝내자. 왜 그래 오빠 나 좋아했잖아. 시끄럽고 용건만 말하라고. 나 오늘 오빠한테 허락하기로 했어. 뭘 허락해? 동수는 자꾸만 알 수 없는 말을 내뱉은 지연이 짐짓 짜증스러운 듯 투덜거린다. 지연은 거실 한가운데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무릎 위에는 핑크색 담요를 덮고 있었다. 한여름에 덥지도 않냐? 웬 담요야? 동수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지연에게로 다가가 그녀가 덮고 있던 담요를 잡아 찬다. 젠장. 너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동수가 걷어낸 담요 뒤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의자에 앉아있는 아니 두 다리가 절단되어 그저 의자 위에 얹혀있는 지연만이 있을 뿐이었다. 시발 전에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까진 아니었잖아. 샹 완전 병신이 돼버렸나. 괜찮아 다리야. 뭐 어때 얼굴은 여전히 예쁘니까. 동수의 찌푸린 표정에도 불구하고 지연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웃으며 제 얼굴을 가리고 있던 붕대를 천천히 풀어간다. 연신 엇구역질을 해대는 동수. 지연이 풀어낸 붕대 뒤에는 징그럽게 썩어버린 기괴한 몰골의 피사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눈썹 위에 살에 종기가 나고 그 종기 위에 또 다른 종기가 나. 한쪽 눈이 아예 파묻혀버리고 코는 얼마나 긁어댄 것인지 한쪽이 아예 형체조차 없었다. 거기에 하얗던 피부는 온통 발진과 침물음으로 벌겋게 변해 있었는데 중간중간 벌어진 부위에선 노란 고름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나 결심했어. 그동안 오빠가 나를 위해 노력해 준 것도 있고 사람을 죽이긴 했지만 그것도 뭐 결국 나를 위한 거였으니까. 죽이긴 누가. 뭘 죽여. 이 계집애야. 그래서 나 오늘 내 모든 걸 오빠한테 주기로 했어. 오빠 몰랐지? 나 발랑 까져 보여도 사실 경험 거의 없어. 오빠 늘 내 가슴 보고 싶어서 힐끔힐끔 훔쳐보곤 했었잖아. 잡아 실컷 봐도 돼.
지연은 온통 고름투성인 손으로 자신이 입고 있던 가운을 풀어낸다. 스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의자 밑으로 떨어진 가운 뒤엔 얼굴보다 흉측한 지연의 몸이 차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모습으로 동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우에 왜 그렇게 예뻐 오빠? 내 가슴 너무 예쁘지? 만져봐도 돼. 지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토사물을 쏟아내고 있는 동수의 손을 억지로 잡아 끈다. 풍만했던 가슴이 있어야 할 위치에는 무언가 바람이 빠진 듯한 살조가리가 주름진 채 늘어져 있었는데 그나마 살짝 튀어나와 유두의 흔적임을 추측할 수 있는 부위에서는 샛노란 고름이 연신 흐르고 있었다. 한번 빨아볼래? 뭐? 오예. 지연이 잡아 끈 동수의 손이 그 샛노란 고름이 닿아서일까. 동수는 마치 식중독에라도 걸린 사람처럼 연신 토사물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연은 그런 동수의 모습이 뭐가 그리 재밌는지 깔깔거리며 웃기만 했다. 하하 오빠 너무 귀엽다. 부끄러워서 그래. 괜찮아. 그리고 나 다리는 없지만 밑에는 다 그대로야. 무슨 말인지 알지? 오빠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미친년아. 거울 좀 봐. 완전 토 나와서 미치겠는데 뭘 해? 개 같은 년 이거 완전 미쳐버렸나. 동수는 제멋대로 이상한 소리를 짓거리는 지연에게 화가 났는지 구토가 멎자마자 버럭 악다구니를 내지른다. 왜? 나랑 하고 싶어서 안달난 거 아니었어? 실컷 하게 해준다니까. 그것도 이지연의 진짜 남자친구가 되는 거야. 하지만 임신하면 안 되니까 사정은 꼭 받게 다 해야 해. 에라이 미친년. 아우 혹시나 해서 와봤더니 완전 미쳐버렸나. 괜히 시간만 낭비하고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너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알았어. 오빠 미안해. 이제야 정신이 돌아왔나? 그래 이제 정신 차렸으면 뒷구녕에 정확히 쑤셔 넣어. 다시는 절대 네이버 연락하지 마. 알았지? 그래 알았어. 지연은 고개를 떨군 채 나지기 말했다. 시발 괜히 시간만 낭비했네. 오빠 잠깐만 그럼 나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할게. 뭔데? 가까이 와봐. 이제 오빠 가면 다신 안 오고 연락처도 바꿀 텐데 딱 한마디만 해주고 싶어. 시발 가지가지 안 해. 후딱 말해. 좀 더 가까이 와봐. 아 진짜 짜증 나게 안 해자 됐어. 이렇게 바짝 붙으면 됐냐. 뭔데? 동수는 잔뜩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은 채 자신의 왼쪽 머리로 지연의 이마를 신경질적으로 툭 친다. 그러자 개같은 새끼. 힘없이 내리깔렸던 지연의 눈동자가 갑작스레 부릅떠지더니 지연의 두 손이 동수의 머리통을 부여잡는다. 한 번만 만나자고 사정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나를 병신 취급해 이 미친년이. 동수는 자신의 머리칼을 잡아당기는 지연을 향해 거칠게 주먹을 날린다. 동수의 커다란 주먹이 흘러내린 진물로 축축한 지연의 복부에 닿는다. 지연의 외마디 비명소리. 동수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뒷걸음질 친 후 말했다. 미친년이 사람 놀라게 하네. 시발 다시는 연락하지 마. 동수에게 복부를 맞은 탓에 숨이 막히는지 의자에서 굴러떨어져 끽끽거리는 지연. 그리고 그런 지연을 두고 매몰차게 오피스텔 밖으로 나가버리는 동수. 아 시발 뭐야 형씨 눈 좀 똑바로 뜨고 다녀. 지연을 두고 오피스텔 밖 복도를 서둘러 빠져나가던 동수는 누군가와 어깨를 부딪히자 방금 자신이 당한 곤혹스러움을 애꿎은 상대에게 퍼붓는다. 아 죄송합니다. 사내는 모자를 쿵 눌러 쓴 채 얼굴엔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그렇게 얼굴을 온통 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수는 왠지 그 남자가 낯이 익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 이건 뭐지? 동수는 문득 쓰라린 느낌을 받아 제 귀를 만져본다. 동수의 뒤는 무언가에 살짝 물렸는지 피가 흐르고 있었다. 방금 전 그 새끼랑 부딪힐 때는 아니고 지연이 그년이 머리칼 잡아 뜯을 때 물어버린 건가. 암튼 가지가지하네. 동수는 몇 달 전 그날도 그렇지만 오늘도 참 재수없는 날이라고 투덜거리며 그렇게 서둘러 오피스텔 밖으로 빠져나갔다. 두 달 뒤 있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걸레 같은 년아 도대체 이게 무슨 병이야. 너 혹시 매독이냐. 한 남자가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버럭 소리를 지른다. 그리고 남자의 시선이 처박힌 원룸 오피스텔 바닥엔 한 여자가 기괴한 표정으로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한 번 준다니까 좋다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뭐. 매독. 왜? 나랑 할 땐
내가 처녀일 줄 몰랐다며 좋아 죽더니 이제 와서 후회돼. 응, 그런 거야 진기 오빠. 기괴한 미소를 짓는 이는 바로 지연이었고 지연 앞에 모자를 쿵 눌러쓴 채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자는 바로 진기였다. 야 이년아, 내가 성병 걸린 걸레인 줄은 몰랐지. 시발, 그거 성병 아니야. 무식하긴 뭐 허구한 날 수업은 안 듣고 여자애들 따먹을 궁리나 해댔으니 알게 뭐여. 잘 들어, 그건 한산병이란 고야 이 문지가. 시발 이건 성병이 확실해. 이거 봐 이 샹년아. 진기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겠다는 듯 두 주먹을 불끈 쥐더니 이내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에 버클을 풀기 시작했다. 자 와. 진기가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자 거기엔 마치 똥처럼 고약한 냄새를 풍기며 썩어버린 고깃덩어리가 축 늘어져 있었다. 밑동은 상처가 구분맞는지 3분의 1쯤 파인 채 새빨간 핏물이 흘러내렸고 나머지 그나마 멀쩡한 거죽 부분은 발진과 이상 증식한 종기들로 공포 영화에나 나올 법한 흉측한 형태로 변형되어 있었다. 시발 안 서는 건 둘째치고 가려워서 미칠 것 같아. 죽어버릴 것 같다고. 여자들 근처에 서기만 해도 썩은 내가 난다고 나를 피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너는 알 거 아냐. 뭐긴 뭐야 벌을 받은 거지. 사람을 괴롭히고 구타하고 죽인 죄.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한 죄. 그리고 사람을 기만하고 겁탈하려 한 죄. 뭔 개소리야 이 미친년아. 너 때문에 내 인생은 완전히 박살이 났어. 왜? 여자들이 만나주질 않아? 하긴 그 서지도 않는 썩은 고깃덩어리를 빨아주고 받아줄 여자가 있을 리가 없지. 왜 이런 나라도 좋다면 내가 한번 더 해줄까? 지연은 엎드려 있던 제 몸을 뒤집어 진기를 바라보고 뒤집어 눕는다. 뒤돌아 누운 지연의 썩은 몸뚱이에 진기도 구역질이 나는지 연신 토악질을 하기 시작했다. 나랑 그렇게 하고 싶어 했잖아. 한 번 더 해도 좋아. 내 리포트 다 해주던 석준아 복학생 희영이 오빠한테도 한 번씩 하게 해줘야 하는데 다들 연락이 안 되네. 지연은 뭐가 그리 기분 좋은지 신이 나서 연신 중얼거린다. 나 항생제랑 진통제 꾸준히 먹고 있어. 의사 선생님이 열심히 잘 관리하면 꼭 나을 수 있댔어. 다리는 없지만 다 나으면 다시 학교 복학할 거야. 오빠도 알지 나 명성대 퀸이었던 거. 모르긴 몰라도 내가 복학만 하면 다들 나만 볼걸. 그러니까 헙. 지연은 말을 채 끝내지 못한 채 두 눈을 부릅뜬다. 지연의 허리에는 언제 준비해 왔는지 갑작스레 꺼내든 진기의 칼이 박혀 있었다. 아주 미쳤구나. 너 같은 병신 같은 년을 누가. 진기는 지연의 허리에 박아 넣었던 칼을 뽑아들며 소리쳤다. 하지만 지연은 제 허리에서 피가 흘러나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애절한 표정으로 진기를 향해 기어간다. 헉하 오빠. 차라리 죽여줘. 차라리 죽여줘. 차라리 죽여줘. 뛰어내려 자살하려고 해도 다리가 없어 못 올라가. 내 손으론 나를 죽일 수가 없어. 내가 자살할까봐 엄마가 칼도 다 치워버렸어. 오빠 나 좀 죽여줘. 지연이 피를 흘리며 바닥을 기어 진기를 향해 다가간다. 오지마. 오지마 이 미친년아. 오빠 죽여줘. 사는 게 더 괴로워. 나 좀 죽여줘. 바닥에 온통 붉은 피를 쏟아내며 지연이 진기에게로 온 힘을 다해 기어온다. 바닥에 쥐저앉은 진기는 그런 지연의 모습에 놀라 뒷걸음질 치려 해보지만 왠지 다리가 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마치 지연이 그리고 껌파리 사내가 그러했던 것처럼 문득 진기는 제 눈앞에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애원하는 지연의 모습이 곧 다가올 자신의 미래가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자신이 두들겨 팼던 껌파리 사내의 비참한 모습도 떠올랐다. 아 안돼. 시발. 우응. 진기는 제 손에 들고 있던 칼을 지연이 아닌 제 복부를 향해 고쳐준다. 피 묻은 칼의 손잡이를 쥔 진기의 손이 부르르 떨려왔다. 나부터 죽여줘 오빠 나부터 죽여줘. 헉. 이년아 넌 더 벌 받아야 돼. 진기는 제 복부에 칼을 박아 넣은 채 쏟아지는 피만큼 의식이 흐려짐을 느꼈다. 갸. 어머 이걸 어째 누가 구조대 좀 불러줘요. 문득 열린 오피스텔 문 밖에서 비명을 지르는 것이 들려왔다. 아마도 이후 주민이 우연히 지나다 지연과 진기의 모습을 본 모양이었다. 시발. 제발 안돼. 구조대만은 차라리 죽어버리게 놔둬줘. 진기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린다. 그의 눈앞에는 여전히 꿈틀거리는 지연이 스멀거리며 다가온다. 왠지 쉽게 죽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진기의 머릿속을 스쳐간다. 찰나의 실수 그리고 죄.
하지만 그것의 속죄에는 너무도 길고 긴 지옥의 시간이 필요할 것만 같았다. 갑작스레 내리는 소나기를 뚫고 차량 한 대가 쏜살같이 질주하고 있었다. 커다란 사이렌 소리와 함께 황급히 달려가는 구급차 운전석에 앉은 경력 15년 차 황철수 응급구조원은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는 이미 이골이 났는지 빗속에서도 100km가 넘는 속도를 유지하며 연신 하품을 해댄다. 지루하다 지루해. 뭐 재미있는 거 없나? 아 그래 라디오나 들어야겠다. 그는 능숙한 손길로 쳐다보지도 않고 라디오 볼륨 버튼을 찾아 돌린다. 파란 불빛이 새어나오며 치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라디오를 통해 뉴스가 흘러나왔다. 아시안게임을 불과 며칠 앞두고 유력한 금메달 유망주였다. 85kg 급의 한동수 선수가 급작스런 그 진로 낙마. 아시안게임 메달 전선에 먹구름 치지지.